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부터 방문각 임용고시학원 도덕윤리를 맡게 된 최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 초수를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도 2번 이상 시험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현직 교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선배 같고 친구 같은 마음으로 최대한 저에게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드린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해드리자면 좀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도덕윤리 과목으로 임용이 됐다가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고 현직에서 토탈 한 14년 정도 교직에 있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은 제가 좀 로스쿨을 가려고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 좀 사업도 도와주고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정말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방문각에 있는 선생님들을 뵙고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드리도록 도움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2년 연간 일정을 좀 보시면은 이 자료는 PT는 제 카페에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서양, 동양, 한국윤리 전반적인 이론 정리를 하는데 우선은 초수생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이론 강의를 좀 집대성 해가지고 교재를 좀 작업하면서 프린트물로 정말 알차게 준비해서 매주 나눠드릴 건데 우선 뭐 서양 철학하면 소크라테스부터 현대 철학까지 이런 모든 분야 그리고 중국의 고대 윤리사상부터 뭐 공자 맹자부터 명청대에 이르기까지 근대 동양 철학의 모든 분야를 또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윤리 사상에 최근에는 좀 단군 신화 부분이 좀 약간 좀 안 나오긴 했는데 그런 고대 한국 윤리 사상부터 최근 이제 한국 실학 사상 정도까지 그리고 동학 운동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 4월이 좀 넘어가면은 정치 철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 사상 파트를 좀 공부를 하겠는데 우리 윤리교육과 학생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게 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학부생 때와 특히 대학원생 때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은 좀 어려움을 좀 겪었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을 스승님들을 만나고 좀 공부를 저도 좀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5월, 6월이 되면은 도덕과 교과 교육이라고 그러죠. 도덕과 교과 교육 흔히 말하는 이제 이런 뭐 리코나 나딩스부터 해가지고 레스트 등등등 해서 정말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답안을 작성할 때도 알면서도 많이 좀 놓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과정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8월이 되면은 여름이죠. 한참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리고 좀 이 부분에 어떤 원전이 고전이 나왔는지를 명백하게 좀 그 근원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고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앞으로 시험이 다시 이 분야에서 나온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나올지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이 되면은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모의고사를 좀 적절하게 좀 풀어봄으로써 그리고 제가 좀 현직에서 좀 경험을 살려가지고 첨삭이라든지 또 개인 상담이라든지 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크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면으로는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그 대학원에서 좀 공부를 했던 부분이 이제 정치 철학, 북한 정치, 통일교육 이 파트인데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별도로 커리큘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임원분들하고 좀 상담을 해본 결과 이 부분은 제가 주력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험생 분들께 무료 인강으로 특히 그 수강 신청을 하신 분들께 좀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기출문제라든가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도 좀 공개 무료 강의를 좀 해서 유튜브 등의 좀 학원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에 이제 교직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배웠고 또 많은 교수님들을 배웠는데, 그리하여 얻게 된 그런 어떤 노하우들, 예를 들면 꼭 공립 임용고시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 지원이라든지 혹은 서범대생 혹은 교육대학원생들 같이 교직이수를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수험생활을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있으시면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상담을 좀 학원에서 특별하게 룸을 설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의 순서를 좀 이렇게 보면 첫 번째로 제가 다른 많은 강사분들의 그런 강의를 제가 거의 50개나 본 것 같아요. 예,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의를 하지 않으시지만 예전에 정말 훌륭한 강의를 하셨던 분들도 다 강의를 좀 받고, 그 다음에 뭐 역사라든가 유아라든가 뭐 체육이라든지 영어 이런 다른 과목 선생님들 강의도 상당 부분 들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도덕윤리과 학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길을 제시해야 되는지를 좀 깊이 좀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수험 생활에서 조언 부분을 오늘 처음 이제 그 설명회 부분 때 좀 실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임용고시, 그러니까 임용고사죠. 임용고사라고 하는데 편의상 임용고시라고 하겠습니다. 임용고시의 공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임용고시의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의 선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정말 현실감 있고 생동감 있게 우리 이번 설명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강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 기출문제를 좀 몇 개를 올해 출제됐던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이 이제 이 설명회를 보실 수도 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범위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지 당황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 철학과 그 다음에 뭐 불교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선생님 시절의 저의 모습인데 지금보다는 매우 말랐죠. 뭐 20대, 30대 초 뭐 이랬으니까 뭐 교실에서의 모습이었고, 이거 뭐 옛날에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현직에 있을 때 학생들 한 번도 때려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회, 체육대회라 그러죠. 그때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뛰어놀았던 모습이고, 그리고 교무실에서 저도 이거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생님께서 찍어주셨는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다시 현직으로 좀 갈까도 좀 생각을 했는데 방문각과 인연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 자격증, 여기는 제 뭐 그런 개인적인 어떤 정보인데 1급 정교사를 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았고, 이때 그 연수생 대표를 했습니다. 반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을 뵐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스승님들을 다시 뵙고 또 새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뭐 제 강의뿐만이 아니라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1급 정교사 연수를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가 참 인상 깊었냐면, 첫 번째로 수험생 시절에 그 만났던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예. 그래 반가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과연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좀 알 수 있었고, 두 번째로 보면은 출신 대학에 대한 거였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경기도는 아니고 서울이었지만 출신 대학에 특정하게 편중되거나 쏠림 현상이 없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뭐 서울대학교 학생부터 학생이 아니죠, 졸업했으니까. 그리고 뭐 강원대, 그다음에 뭐 경북대, 부산대, 뭐 엄청나게 많으셨습니다. 충북대 모든 출신 학교 분들이
골고루 모이셔가지고 뭐 연세대, 고려대 교직 이수하신 분들도 계셨고 정말 학창 시절에 못 뵀던 분들도 새로 뵈면서 느끼는 바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경험을 통해서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 같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대학원생 시절에 논술대, 교육 논술대회를 나가가지고 상을 좀 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서술형 답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문제 출제라든지 할 때 제가 결코 어떤 부족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증거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약 11개월 정도 기나긴 수험 생활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사진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방학 때마다 물론 제가 이제 20대 때죠. 전국 자전거 여행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그다음에 서울에서 목포까지 두 번째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도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때만 해도 10년이 좀 넘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이폰이 막 나오기 전이라 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요. 이정표가 많습니다. 이정표가 많고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하면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초반부니까 제가 이제 수험생활의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항상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맞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2분, 3분 정도 제가 최근에 2, 3년 이내에 합격한 젊은 그 후배 교사 친구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요즘의 경향은 어떻고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 또 도덕윤리과 뿐만이 아니라 뭐 역사과 그다음에 타 과목까지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물론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다 교육 동료들이라 생각하고 솔직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많은 경우가 이런 롱텀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좀 많이 딸리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중간에 입원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한 1, 2년 시간을 좀 건너뛴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하루에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씩은 꾸준히 산책이라든지 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면함은 필수이다. 제가 학부와 대학원생 때 다니면서 이렇게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건 언제 알 수 있었냐면 합격을 한 사람들을 다시 만났을 때 알았어요. 그분들의 한 4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학부생 시절에 혹은 뭐 스터디 그룹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과 인성을 떠나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입니다. 그리고 뭐 좀 이런 얘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오랜 시간 좀 합격을 하지 못했던 친구나 후배를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깝지만 좀 나태한 면도 좀 있었습니다. 좀 맨날 늦게 일어난다든가 그리고 일찍 나오더라도 도서관에 가방만 놓고 몇 시간 사라졌다가 오후 늦지막히나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교직에 입직을 하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져봅시다. 친구들과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데 술이 뭐 제가 지금 나쁘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람이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혹은 뭐 문자 하나를 보내드려도 잘못 보내거나 실수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거는 꼭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이번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로스쿨 공부 좀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좀 느꼈던 건데, 선거철이 됐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뭐 술 취해가지고 다니다가 벽보를 우연하게 찢었는데 그게 다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벌금 내야 돼요. 뭐 물론 저는 벌금은 한번 내본 적이 없는, 전과가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분들을 볼 때 좀 너무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뭐 못 보게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제 후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로 좀 벌금을 낸 적이 있는데 문제 없이 잘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가장 큰 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제가 뭐 나이가 좀 더 많다는 이유로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닌데, 경험을 해본 결과 이건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문제가 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할 일이 생깁니다. 스터디 그룹이건 토론이건. 주로 보면 같은 학교이긴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다른 학교 분들도 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함으로써 그 사람을 좀 우습게 알고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게 없다라고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 입직을 하기 전인데, 제 대학원 그 1년 후배분이 이제 강의를 좀 하셨는데 누가 그걸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고 해서 보기는 봤는데 제 마음이, 적어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 이거를 가르친다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별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는 좀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분 선생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 자신의 생활 계획부터 세운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말한 거랑 똑같아요. 건강과 근면함과 연결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몇 시까지는 일어나서 몇 시까지는 도서관에 가고 몇 시까지는 최소한 공부를 한다. 그리고 주말에는 뭐 예를 들어서 확실히 쉰다. 최근에 합격한 2, 3년 이내에 합격한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는 너무 무리는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처음에 초수 때 1차에 합격을 했는데 좀 방심해가지고 2차에 떨어졌다가 조금 중간에 다른 일을 하다가 쉬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거의 엄청나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지금 수도권에 계신데, 아침에 한 8시 반 정도에 도서관에 왔다고 합니다. 물론 도서관에 막 6시에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고요. 와가지고 항상 열심히 오전에는 교육학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오전에는 실제 시험도 이렇게 임용고시에 맞춰서 스케줄상 비슷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쉴 때는 좀 쉬어야 돼요. 사람이 24시간 풀로 공부할 수도 없고 한 달 내내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내내 공부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물론 제 경험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공무원 시험 직렬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공무원이신데 빠른 분들은 뭐 9개월 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대부분 이제 법학과 출신이긴 하지만 어떤 분은 뭐 2년, 3년 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말에는 좀 공통적으로 확실히 하루 정도는 쉬었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합격한 선배와 지인에게서 배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출신 대학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모든 학교나 학과마다 임용고시 합격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인연의 끈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좀 노하우를 받고, 뭐 이따 서브노트 얘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합격의 과정에 가게 됐는가를 좀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피해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뭐 특정인을 얘기할 수는 없고, 이건 제가 느낀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합니다. 토론을 한다든지 하는데
어떤 학교이냐를 떠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설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한 사람은 그분한테서 직접 배웠고 그분이 임용고시에 출제에 들어간 경험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한 얘기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보고 누가 그러냐 정말이냐 하는 식으로 좀 굉장히 불신하고 굉장히 좀 시니컬한 반응을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결국 그런 분은 합격을 하지 못하셨고 이 얘기는 제가 최근에도 다른 선생님한테 합격하신 분한테 들었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리고 공부하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 돈을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로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지 말라는 의미는 돈을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내가 꼭 필요한 원전을 사는 데 있어서는 얼마간이라도 자기가 돈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봐야 몇만 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배운다. 유튜브. 요즘에 유튜브도 보면은 굉장히 임용고시와 간접적으로 관련해서 소스로 주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본 경험으로는 제가 올해 우연하게 이제 방문각 우리 임원 선생님들하고 회장님도 뵀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몇 개월간 제가 아침 저도 새벽 4, 5시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해가 좀 짧아지기 전에는 운동 꾸준히 2시간씩 하면서 저도 하루 종일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종교 활동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직자분들의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내 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분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능 강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유명하신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리고 또 현직 교사분들이 일부는 수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저를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제가 뱃쌤인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그분의 그런 수업 영상을 보면서 좀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한 분을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블로그에 계신 분인데 용기계라는 분이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직 선생님 같으신데 시험 문제도 많이 좀 예측을 하셨고 그리고 뭐 답도 일부 많이 거의 다 올려주셨고 좀 그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좀 많이 도움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앞이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은 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운전하기 편하죠. 저도 방문가 올 때까지 1시간 정도 운전하면서 오는데 내비게이션 누르기만 하면 오거든요. 그런데 임용고시는 그렇게 누가 실시간으로 내가 갈 길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미리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합격했던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형태는 아닐지라도 비슷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네, 어떤 길을 택하더라도 학교로 가는 길은 같습니다. 비슷하죠. 서로 다른 장소, 다른 시간대에 찍은 것입니다. 그래도 합격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의 한 80% 정도는 얘기가 일치합니다. 언제 알았냐면 일정교사 연수할 때 선생님들하고 회식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하자는 식으로 안전하게 가야죠. 제 선생님들 저에게는 저는 좀 운이 좋게 스승님들이 좀 계셨는데 제 운명인지 모르겠으나 두 학교에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저는 교사 자격증이 교원 자격이 4개입니다. 4개. 영어, 프랑스어, 국민윤리, 그 다음에 진로직업 상담교사입니다. 학부 때 거의 5년을 다녀가지고 거의 180, 90학 점 정도 듣고 3전공을 했고 그리고 현직에 나왔는데 일정 연수 받고 좀 몇 년이 얼마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정부 정책으로 진로교사 수급을 좀 한다 그래가지고 연수를 받고 부전공 연수를 받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역시 윤리, 도덕, 철학 과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정치 철학을 제일 좋아하는데 학부 시절에 계셨던 선생님들, 스승님들이신데 작고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수윤 교수님, 옛날 이수성 전 국무총리 형님이시라고 들었던 것 같고
조성민 선생님 은퇴 많이 하셨고, 그다음 남궁다라 선생님 교원대에서 이제 저 교과교육학 쪽이셨고, 이분한테 이제 뭐 윌슨 디르켐 좀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김진근 선생님 아직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새로 많이 바뀌셔가지고 지금 류지한 교수님 새로 오신 것 같은데, 김국현 선생님 제가 학부 때 직접 그 경주대 교수하시면서 출강 오시면서 직접 배웠고, 그다음에 김진근 교수님은 정말 제가 이분한테서 가르침을 좀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동양 철학을 정말 심도 있게 가르치셨고, 제가 기억나는 건 장행거의 태어, 그 개념 이론을 정말 재밌게 배웠습니다. 수업 시작부터 한문 원문을 쫙 쓰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정세우 교수님, 우리 1세대 국민윤리 교육과 창시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 멋있으셨습니다. 키도 크셨고, 미국 유학했던 얘기도 많이 하셨고, 제가 좀 기억에 나는 게 이번 시험 문제에 남남 갈등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 논문 준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입학을 하면서 이제 그 뭐 주제를 뭘로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전인영 교수님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남남 갈등을 좀 주제로 하고 싶다 했다가 좀 혼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은 분위기도 바뀝니다. 예. 그때는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예. 그리고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게 시험 문제 출처를 제가 다 찾아보니까 뭐 천재교과서 관련인 것 같은데, 윤영돈 선생님 쪽도 같이 공저자로 참여하셨는데, 그때 뭐 그 조교하셨죠. 근데 정말 존경하는 분이셨고, 진교원 선생님, 그리고 예, 제가 제일 또 공부를 할 때 정말 감명 깊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신데, 정치적으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학자로서는 정말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가톨릭 대학교를 신학도 공부를 하셨는데, 그 합리적 선택과 공공재라는 그 책을 쓰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학원 지나갔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는데, 갔더니 뭘 가르치셨냐면, 그 우리 흔히 아는 책 있죠, 국가와 권위라는 책, 파란 책, 그걸 배우는데 너무나 제가 한 24, 5년간 갖고 살았던 스키마, 그다음 철학을 완전히 좀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나중에 좀 천천히 얘기 드리고, 박창구 선생님 교과서도 쓰시고 지금도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시마스 그 40 주제로 보는, 정말 뭐 흔히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냥 정말 칸티안이시다. 정말 인품이 훌륭하시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뭐 정창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뵈시면 일정 연수 때 좀 배워가지고 직접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는 뭐 어느 종교를 믿으셔라 이런 건 아닌데, 좀 쉬어가셔도 돼요. 네. 좀 마음의 안식과 영혼의 휴식을 얻으시면 됩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불교에도 좀 관심이 많고, 스님들도 좀 어떻게 우연하게 좀 많이 좀 뵙고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개신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할머니랑 같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면 이렇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뭐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조금 빠듯할 수도 있고 하지만 다 길이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 사는데 돈 아끼지 말아 했지만 돈 없어도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보셔야 될지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고르고 소개시켜드리는 사람이 역할이 바로 저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여담으로 도서관을 가게 되면은 서울시라든지 광역시라든지 그런 대도시급보다는 약간 좀 지방 중소도시급의 도서관을 가시면은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이나 대도시는 내가 필요한 고전 원전을 찾으면 이미 대출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좀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좀 뭐 군단위 같은 경우 좀 가면은 찾아보면 많습니다. 수강을 이제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제가 존경하는 또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좀 유명한 분이세요.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주역학자신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딱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힘들 때는 그냥 정처 없이 한번 길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많이 해봤어요. 도움이 됩니다. 일단 운동이 됩니다. 운동이 되고 생각이 또 깊어지기도 하지만 마음을 비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흐르는 냇물, 생명력이 넘치는 냇물가를 좀 따라서 길을 걸어라 하시더라고요. 그 이상은 저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약간 미신적인 거는 가급적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분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저도 포함해서 저도 여러분의 친구고, 저도 또한 학문을 결코 뭐 곡학아세한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 선배, 친구로서 임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은 기분을 느끼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를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일부 같은 경우 방금 이제 소개를 마쳤지만 좀 다른 과목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하고 좀 아마 설명의 부분에서 좀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험 생활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해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론에 대한 좀 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이제 각 학교마다 혹은 자기가 공부하는 뭐 독서실이나 도서관, 뭐 이제 자기가 지금 있는 근처 지역 근처마다 도서관이 있는데 가면 봐야 될 책들이 너무 많아요. 뭐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점에도 가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가면 이렇게 막 많습니다.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사범대생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왜냐하면 1, 2, 3, 4학년 동안 그냥 1학년, 2학년 때, 요즘엔 뭐 열심히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지만 그냥 뭐 수업 듣고 교양도 듣고 혹은 뭐 부복수 전공을 하면서 타과목도 듣고 하다가 갑자기 뭐 누가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친한 선배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4학년이 되면 막 준비해야 되는데, 물론 4학년 때는 뭐 18학점 다 듣지는 않겠지만 갑자기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학 공부하다가 무슨 책 읽어야 될까 하다가 시간을 좀 막 한두 달 허공에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우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아야죠. 그래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제일 먼저 출제 근거 자료를 찾는 건데, 이게 쭉 보시면 여기 서양윤리학서라고 있죠. 에링턴 박사. 저기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 책이 왜 중요한지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많은 그 서양 철학사 개론서를 좀 봤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예를 들면 굿나르, 그다음에 틸리의 서양 철학서 어딜까요? 틸리가 빠졌나요? 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서양 철학사 책들을 좀 보는데, 에링턴 책이 이미 10년 전 이전부터 수험생들에게 필수 교재가 됐습니다. 근데 에링턴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링턴 책이 상당히 읽기가 어떤가요? 네. 에링턴 책이 상당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뭐 번역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내용이 굉장히 깊고 심오한데, 그리고 에링턴 책에서 시험 문제가 실제로 많이 낮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서 합격하신 선생님이신데 얼굴 가리고 나오시던데, 이게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에링턴 책 봤죠. 저도 3번, 4번은 봤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분 말씀도 본인은 5번을 보셨대요. 그래서 이제 에링턴 책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에링턴
서양 윤리학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책의 다른 개론서랑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보통 다른 서양 철학사 책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다, 뭐 칸트다, 스피노자다 하면은 물론 설명이 있지만 아주 그 설명이 좀 짧고 핵심만을 좀 축약을 해가지고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정도만 나올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 학자가 무슨 환경에서 무슨 사회적 배경에서 무슨 기존의 학설과 기존의 사상과 철학을 비판하고 뒤집고 새로운 학설을 제시했는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에링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굉장히 좀 심오합니다. 플라톤부터만 봐도 소크라테스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면은 그 시험 문제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그냥 굳이 제가 설명해드리자면 쉽게 뭐 에우티프론, 메논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 파이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향연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화 쟁점이 되는 그 철학 분야, 그 대화문을 실제로 이거를 발췌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참고해서 내기도 편한 거죠. 그죠? 또 시험 문제 출제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뭐 출제하는 거라든지 채점하는 것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링턴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 뭐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때 보면은 뭐 이거 니코마코스 좀 눈에 보인 대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거 안 보고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사실상 풀 수가 없죠. 그렇죠? 플라톤의 국가도 뭐 포함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뭐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제 교부 철학 부분이 좀 많이 안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좀 한 10년 넘는 기출을 좀 분석표를 좀 짜보긴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제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학대전 원투 이게 수원 가톨릭대 출판부에서 나왔는데 이 정도는 원래 사실은 신학생들이 좀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개신교의 신대원 분들이시나 아니면 가톨릭대 분들인데 3권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1권, 2권까지 나왔는데 제가 이걸 봐가지고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톨릭 신자라 또 관심 많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강의를 같이 듣다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 뭐 기존에 좀 많이 뭐 신국론이라든지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이라든지 하나님에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뭐뭐한 뭐 1부, 2부에서 난 문제들이 있는데 또 뭐가 날까 하고 잘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주제로 보는 요 얘기는 좀 천천히 드리도록 좀 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제임스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저는 근데 이거 여름 때부터 좀 책들을 좀 많이 본격적으로 봐가지고 좀 퍼스, 제임스, 듀이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데 제임스 나올까? 정말 그 한 8월쯤 제가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정말 좀 놀라신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틸리 같은 경우도 좀 나오긴 나오는데 좀 시험 문제하고 관련 있는 부분은 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좀 중요하죠.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여기 있는 책도 다 소개해드리면 또 시간이 이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네. 동양 철학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풍우란 제가 지금 여기에 찍힌 거는 이제 간명안인데 이게 한 권짜리긴 하지만 그 풍우란 같은 경우는 원래 2권짜리가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거기도 이제 원문이 좀 실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책도 지금 안 나오는 거는데 윤리학의 이 책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거 정리가 잘 돼 있고 안동대학교 여기 교수님 가신 분이 정말 대학원 다닐 때 좀 선배님도 계셨는데 그리고 정말 이 책 좋고 그다음에 롤제 정의론 모르시면 안 되죠. 네, 샌들도 뭐 다 아시긴 하죠. 정의란 무엇인가도 있지만 샌들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데 최근에 또 나왔죠. 공정하다는 뭐 착각이고 나왔고 샌들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맥킨타이어, 왈저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윤리 사상사가 지금 이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일본 학자예요. 미우라 도우사쿠라고. 이 책을 보면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풍우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시던 이제 중국인 학자셨고, 일본 학자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일본 학자분들은 좀 굉장히 좀 정리를 잘 해놓습니다. 예, 공자의 뭐 인의 원리라든지부터 해가지고, 예, 정오, 정의, 뭐 예를 들자면 도식화도 하고 도표도 그리고 해서 공부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일반 개론서로 좀 추천해드리자면 이 책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미치기에 친절한 철학, 이 책 상당히 좀 볼만했고, 뭐 이제 우리 도덕교육과 관련된 교과교육에서는 이 부분은 굳이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윤리학과 도덕교육, 도덕교육론, 도덕교육 탐구, 그다음에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정창훈 교수님 무조건 다 봐야죠. 무조건. 예전에는 저희 때는 교과교육학 시험을 보면은 아마 교육과정 이 정도였습니다. 교육과정 해설을 뭐 목적부터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써야 돼요. 패러그래프를 문단을 그냥 아예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게 사실이라고 있었던 게 제 가족이 제 와이프가 임용고시 채점을 가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자기도 합격해서 했던 사람이지만 요즘 합격하는 친구들 보니까 정말 답을 똑같이 쓰더라. 그럴만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합격을 했겠죠. 네,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과교육 사범대생이 뭐 유리하다 꼭 그럴 수 맞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교직이수 하시는 분들은 교과교육을 접한 시간이 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학원 가서 배우셨다고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내가 외운 시간이 뭐 학문을 외우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빨리 내가 더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습득을 하게 된다는 거니까요. 자, 그럼 또 넘어가시면은 서브노트의 역할은 무엇인가인데 제가 이게 서브노트를 좀 몇 권을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이렇게 3권을 서브노트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아마도 갖고 있을 만한 책인데 서브노트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가요? 중요하겠죠.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서브노트는 누구에게 중요한 거냐면 이거를 만든 사람, 그 수험생, 합격생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방식대로 공부를 했고 이해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걸로 붙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합격생은 그러니까 현직 교사들이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수십 권의 책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 지식을 다 자기가 알고 있고 그걸 그 어떤 예를 들어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고르기아스라고 할까요? 뭐 소크라테스, 고르기아스 나옵니다. 막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는 여기다 적지를 않거든요. 거기 핵심만 적어요. 핵심만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달달달달 볶아서 합격할 수 있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거 돈 받고도 팔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했던 거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 제가 지금 카페에다가 이 지금 자료를 지금 올려놨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네이버 카페 정도윤리 카페라고 치시면 가입을 하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제 서브노트 3권 중에서 한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했는데도 엄청나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그런데 여기 있는 서브노트의 내용을 왜 이게 중요하다 또 볼 수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학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서 또 학설이 나왔어요. 뭐 휴미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칸트가 있습니다. 그럼 후대 사람은 선대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가 있을 때 벤담과 밀이 있는데 벤담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걸 갖다가 밀이 또 반박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도 제가 다 실어드렸는데 그런 어떤 오류, 약점, 비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브노트는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시험에 많이 내죠. 무엇을 통해서 뭐 을의 입장에서 가의 입장을 뭐 어떻게 하라, 뭐 비판하라, 뭐 이런 방향의 문제들이 나올 때, 그럴 때는 서브노트가 굉장히 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지금 그 임용고시의 그런 어떤 시간, 그다음에 뭐 배점 이런 부분은 이미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혹은 이런 제가 얘기를 드리지 않아도 이미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이 부분은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논술형에 가까워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뭐 문단을 하나 그냥 다 써내려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기입형 그리고 서술형이 있는데, 서술형은 뭐 키워드 중심으로 반드시 써야 되고 원전에 나와 있는 대로 확실하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배점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얘기들을. 근데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그리고 뭐 일정 연수 받으면서 그리고 교과서도 저는 썼었고, 저는 아까 소개 좀 빼먹었는데 2015 교과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만들 때 저도 개발진으로 들어갔고, 뭐 그런 제가 뭐 복수전공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뭐 다른 과목이긴 했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출제를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이 출제로 들어가시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출제하실 만한 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예상한 문제에서 안 나왔다, 혹은 뭐 이번에 나온 문제 있죠, 막 방등시 갑자기 나온 거 좀 황당하다, 이게 무슨 뭐 스님들 무슨 뭐 불교대학 문제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막상 문제를 출제하시는 이분들 출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죠. 출제를 하시는 분들은 출제위원 인력 풀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임용고시 출제는 아니지만 뭐 국가 진로교육 5개년계에 이제 뭐 TF 팀이 차출이 돼가지고 이제 가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이제 개발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있으면 뭐 전화 오고 가면은 이제 호텔에 가가지고 6개월, 1년씩 막 일을 합니다. 하는데 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분들을 많이 봐요. 대단한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결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일부러 내지도 않으며, 그렇게 낼 수도 없고 낸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리젝트 됩니다. 류지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러한 문제를 낼라 그런다 하는데 안 됩니다 하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수님이 들어가신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교과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의 비중 자체는 뭐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뭐 지금 얘기하기는 좀 빠르긴 하지만, 제가 이거를 좀 당장 한 11월, 12월부터 이걸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좀 추천을 하셨는데, 어떤 분의 의견이 좀 1월달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먼저 매진하시고, 아직은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니까 너무 한 번에 많은 수업을 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좀 1년 함께 한 그런 수험생과 함께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매우 유리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한 3개월만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정말 프로가 됩니다. 프로가 돼요. 그런데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면은,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자기가 매우 수업을 잘한다는 좀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잘해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그리고 의욕이 넘치고 최신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 기간제 교사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1차만 합격을 하시면 정말 뭐 2차 수업 실기는 날아다니죠. 왜냐? 이유를 하나 대자면, 젊은 분들은 임용 합격하신 분들이든 기간제 분들이든 학교 현장에서 연구 수업을 많이 시켜요. 선배 교사분들께서 이번에는 좀 자네가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두 번은 조금 고생을 하지만 하다 보면은 수업 지도안 만드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잘합니다. 이 점에서는 이제 초수생분들, 현재
학부생 신분이신 분들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가 함께 여러분과 커리큘럼을 소화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용고시의 기본, 내가 맞춘 것은 남들도 다 맞춘다. 이번에 합격했던 친구, 다른 과목이었는데 합격했을 때 해, 그리고 떨어졌을 때 해 차이점을 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녹음까지 해서 다 들어봤어요. 2번, 3번 다 들어봤는데 당연히 맞춰야 될, 예를 들면 기입형 문제 뭐 1점, 1점, 2점 당연히 맞추어야 할 문제를 내가 틀리면은 그거는 그 시험에서 탈락한 거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맞춘 거는 남들도 다 맞췄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틀린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번에 신수와 해능의 문제가 나왔는데 보리가 나왔어. 한자경 선생님 책에서. 이 보리일 줄이야. 나 틀렸습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틀린 거는 대부분 남들도 같이 틀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승부를 봐야 돼요. 내가 맞춘 것은 남들 맞춘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45점, 50점 맞아야죠. 이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맞춰야 될 것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얘기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운명을 가르냐? 이거는 제가 차석한 사람들이라든가 뭐 성적 순위 한 5, 6순위 이내로 들은 합격하신 분들 얘기인데, 역사교육도 그래요. 역사교육도 그런데 남들이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다른 과목, 뭐 다른 과목입니다. 전혀 다른 과목. 이공계 쪽일 수도 있고 예체능계 쪽일 수도 있는데, 어떤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갔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어느 해에 많이 붙었더라 이런 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것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일 나요. 그때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다 억측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 보통 보면은 임용고시 뭐 학원 과목을 떠나서 어떤 강사분이라든지 뭐 어떤 학교에서 내려주는 선배들의 족보를 보고 공부를 했는데 그것만 하면은 그냥 기본 점수.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랑 했는데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에 뭐가 나왔는데 거기서 우연하게라도 2개, 적으면 1개라도 나왔다. 근데 뭐 토탈 4점이다. 4점까지 다 맞지 않더라도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한 교실에서 수험생이 한두 명이 합격한다고 만약에 쳤을 때 그 합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남들보다는 점수가 좀 높았기 때문에 합격한 게 아니겠어요? 그죠? 남들도 똑같이 요만큼이 탈락하고 요만큼이 한두 명이 합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남들도 이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나만큼 맞추게 다 있었는데 기본 점수는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서 45점이다, 46점이다, 50점이다 비슷하게 맞췄는데 나는 붙었다. 나는 뭔가를 하나 더 맞췄다는 거예요. 0.1, 1점이라도 더 많이 맞으면 합격합니다. 자, 출제 원칙은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온 건데, 이거는 프린트물로 제가 카페에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교육과정 해설서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2015 교육과정, 이제 2022도 지금 넘어가는데, 저는 2015 교육과정 만들면서 참 참여하는데 행복했어요. 도덕과 교육과정. 자, 이런 거 이제 만들면은 이제 지금 인력풀이 결성돼가지고 교육부에서 이제 과목별로 쫙 모아가지고 그냥 전국에 몇백 명 교수님 뭐 그냥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쫙 모여가지고 정말 뭐 과목마다 달라요. 수학, 뭐 영어, 뭐 그런 메이저 과목 같은 경우는 참여하시는 교수나 선생님들이 무지 많으십니다. 근데 보면은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싸움까지는 아닌데 막 언성이 시끄러지기도 해요. 보통 뭐 호텔 같은 데 갑니다. 주말에 인터블고 호텔이다 뭐 강원도나 어디 오라 그래가지고 회의하고 워크숍하고 하는데, 교육과정이 바뀌면 이 부분은 빼느냐, 이 부분 넣느냐, 뭐 합치느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윤리도 예를 들면 생철학에 해서 쇼펜하우어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뭐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은. 근데 그 부분에서 일종의 학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리면 윤리,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라도 학문 내에서도 약간의 전공 분야, 세부 전공에 따라서 좀 영역 다툼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고 영역 간에 조금이라도 자기 영역이 좀 더 많이 들어게 하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했습니다. 교육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모르고서는 이거 완전히 쉽게 말하면 좀 달달 외우다시피 뭐 100%까지는 아니겠으나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시험에 잘 효과적으로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누가 하느냐? 채점. 네, 채점. 채점 이거 학부생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좀 현직에서 좀 계셨던 분들이나 선배들한테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채점이요 워크숍을 하는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가서 잡혀있다 못 나와요. 몇 주간. 예, 뭐 얼마 받고 뭐 이런 얘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제 이거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경우 있죠. 이제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려고 이제 교육청에 가가지고 이제 신청해서 가면은 방문을 하면 이제 장학사님이 캐비넷 열어주시고 보게 해줍니다. 그럼 보면은 내가 쓴 답이 그대로 있어요. 내 시험지를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데 깨끗해요. 그럼 어떻게 채점했느냐? 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복사를 해가지고 채점을 하죠. 그럼 세 분이 채점을 한다. 그러면 결과가 나온 거 보면은 뭐 43.3333, 45.6666, 뭐 굳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세 명이 채점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모여서 가채점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이 모범 답안과 이 채점 기준에 약간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혹은 예외가 나왔는데 이런 거 예외 사항은 기존 채점 기준에 없던 것이다 하면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바꾸고 이런 말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너무 커트라인이 낮으면은 뭐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처럼 시험 문제 출제가 뭐 이상한 게 나왔다 무슨 뭐 교수님이 뭐 누구냐 이상한 거 아니냐 저도 개인적인 겁니다. 그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미 시험에 한번 나와버렸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것이 기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 안 나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후대에 참고 자료가 됩니다. 뭐 기출 문제 족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채점이요 3인의 독립 채점 뭐 이거 다 아시는 얘기고 채점 기준 뭐 이것도 얘기를 했는데 키워드인데 그 이제 채점위원들께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뭐 색연필 같은 걸 이렇게 키워드 동그라미 채점 해가지고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뭐 이제 회의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 요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쓴 고유 용어는 그대로 써주셔야 됩니다. 기입형 같은 경우 특히 그래야지 논란의 여지가 없고 뭐 부분 점수니 뭐니 뭐 이런 거 아예 그냥 생각도 마시고 무조건 전문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뭐 코나투스다, 선의지다, 뭐 등등등등, 무극이 태극이다, 그다음에 태허다, 뭐 이런 개념들 뭐 몇 가지가 뭐 예를 들면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채점위원들은 이제 교육과정의 업무는 우리가 정밀하게 정독을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그것과 관련해서 응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고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고시한 자료니까 당연히 정확한 단어 써야 되고 그리고 키워드 위주로 공부한 게 당연한 거고 일부 문항은 뭐 아까 제가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매우 중요하다. 정말 저도 놀랐어요. 수행 인격이 나오고 참 그리고 또 뭐 이사야 볼린 패티 정말 뭐 공부를 하신 분도 있을 테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모든 분들 얘기 듣지는 못했지만 당황을 많이 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 이런데 역대급으로 쉬웠다도 있고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어려웠다가 많아요. 저는 뭐 벌써 10몇 년 전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은 내가 볼 때 시험 제일 어려운 거고 내가 떨어졌을 때 시험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보통 보면은 뭐 어느 과목은 5, 6년 이내에 출제하지 않는다. 어느 과목은 뭐 3년 이내에 나오지 않는다 본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과목마다 이게 제가 돌아가면서 듣는데 났던 문제가 비슷하게 또 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볼 때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느낌이 올 정도였는데 그런 문제가 나면은 사실은 초수생, 현재 학부생한테는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느낌상으로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늦고 풀어서 합격을 했어요. 예. 그러면 장수생이 유리한 게 아니냐? 그렇게 내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기출문제 봐야 됩니다. 네. 나올 만한 문제는 다 나온다고 봐야 한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는 모른다. 출제는 우리가 아무리 논란의 여지가 있고 출제위원자분들에게 서운하고 비판을 하더라도 나름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절대로 함부로 낼 수 없습니다. 잊혀졌던 문제는 또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아서 예로 들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네, 잊혀졌던 문제. 그리고 공부를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 롤즈 문제 중에 뭐 반성적 평형, 리플렉티브 킬리브리엄. 그러니까 대부분 공부를 좀 안 하고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뭐 3개월 하고 보시는 분들, 학원공사 하시다가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좀 오랜 기간 쉬시다가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기간제 교사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보면은 어떤 환경이냐를 떠나서 그냥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하다가 뭐 여름 이후, 뭐 여름방학 이후에 준비를 해가지고 온다든가 대충 옛날에 공부했던 거를 다시 꺼내서 좀 보고 한다든가 그러면은 정말 점수가 좀 말도 안 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26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설사 국가유공자 가산점이 있더라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준비는 철저하게 적어도 1년은 준비를 하고 공부에 올인 매진하면서 붙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예외도 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 다른 과목이긴 했는데 인천에서 합격을 하신 분인데 현직 교사로 이분이 인천에 발령을 받았는데 다시 시험을 봐요. 바로 다음 해에 서울로 옮기셨습니다. 공립학교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교과교육학 출제 빈도수 높은 학자 정해 보았습니다. 이거를 뭐 17에다 뭐 12에다 9에다 뭐 피터스가 뭐 공동 3이다 이렇게 뭐 나눌 수도 있는데 이 밑에는 약간 이제 좀 초등도덕 교육 쪽이랑 좀 더 친한 분들이 좀 많은 편이시고 콜버그 정말 대학원 갈 무렵부터 정말 엄청나게 봤어요. 콜버그 콜버그 학파도 있지만 도덕교육과 콜버그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다. 뭐 튜리에, 블라지, 나딩스, 레스트. 저희 때는 레스트 문제 좀 많이 났고 레스트 많이 났고 리코나랑 나딩스는 뭐 인격교육, 통합도덕교육 뭐 정말 빠질 수가 없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좀 블라지 문제가 좀 많이 학자가 되셨다고 좀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그 임용고시 문제를 저도 평가 다운을 다 받아봤는데 와 정말 오래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있죠. 뭐 윌슨도 저는 뭐 학부 때 윌슨 정말 난공다라고서는 좀 재밌게 배웠고 듀르켐도 그렇고 호프만, 피터스, 반두라 이런 분들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들이시죠. 서양윤리 출제 빈도수 높은 학자 당연히 도덕은 에틱스, 윤리 뭡니까? 임마누엘 칸트를 빼고서는 도덕교육, 윤리 정말 빼기 어렵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네, 현재에 또 많이 계승되어져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공리주의, 밀, 그 다음에 의외로 토마스 아퀴나스 시험에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에피쿠로스도 이게 많이 났나 싶었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정리를 좀 이렇게 기출 빈도를 좀 표로 좀 정리를 해보고 봤더니 상대적으로 많이 났더라고요. 흉, 감정의 윤리학, 플라톤도 많이 났고 벤담은 밀과 같은 이제 공리주의 계열이지만
벤담도 많이 난 편이고 스피노자 났고 소크라테스도 네 상대적으로 아리스토텔 제자들에 비해서는 조금 좀 덜 나온 편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 소크라테스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에 1월 강의를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원전을 그냥 전부 다 도서관에서 싹 읽다가 필요한 건 다 싸그리 사가지고 맨원부터 해가지고 정말 지금 그 무엇이 발췌될지 지금 생각하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양윤리에서는 뭐 다른 많은 도덕 관련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주의, 주자, 맹자, 장자, 왕수인 많이 뭐 빅4 이분들 그다음에 순자, 노자, 네, 묵자가 또 네, 노자 그다음에 칠이, 한비자, 공자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난 걸로 보이는 게 좀 의아했는데 한비자 같은 경우도 정말 제가 인상 깊게 배웠어요. 아까 김진근 선생님 그 기억이 납니다. 법, 세, 술, 예. 군주가 가져야 될 세 가지 기술, 법, 세, 술, 법과 세력, 술법, 술수. 네. 또 시험에 나가지고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윤리 출제 빈도수 높은 학자 이황 선생님, 이희 선생님. 이번에 난 다산 정영윤 선생님. 지금 시간이 나오면은 기출문제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올해 여름에 이분 어떤 분 책을 백민정 선생님이라고 책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철학과 이분 책을 보다가 대체 소체 요 부분을 봤는데 정말 저도 이거 나올 줄 몰랐어요. 요거. 근데 맹자랑 또 관련이 져가지고 시험에 나온 거 원효대사 이분 이제 나올 때 됐습니다. 예, 원효대사 놓치면 큰일 나고 의천 의상대사 그다음에 동학도 나올 때 됐습니다. 동학 정치 철학 빈도수 출제 빈도수 높으신 분 롤즈 박사 정의론은 기본 중인 기본이죠. 이런 거 공부를 할 때 제가 정의론 너무 두꺼워서 오늘 정의론은 안 가져왔는데 정의론의 그 모든 키워드를 처음부터 보면 좀 어려워요. 학부생 수준에서. 대학원 정도 학부생도 보긴 봅니다만 보면은 그 이제 좀 쉽게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떤 원서와 고전이 있을 때 적어도 수십 년 된 책이 아니면은 맨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단어 편람? 단어 이 어떤 단어가 용어가 쓰였다는 게 페이지 수가 맨 뒤에 적혀져 있어요. 그걸 보시고 찾아가면서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일단은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그 단어를 먼저 찾아보는 것도 좋죠. 그리고 나서 추론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책을 읽어야죠. 완전히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루소, 네, 그 다음에 로크, 노직 박사 이번에 나셨죠. 아유 정말 책을 제가 가져왔나 보여드리자면 네, 일단 제가 가져온 거는 로버트 노직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 재밌습니다. 짧고 볼만합니다. 홉스 네, 만인에 대한 투쟁 홉스 빼고서도 또 윤리 시험을 보기는 어렵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에 나오신 분 샌델 네, 왈저 네, 포퍼 그다음 맥킨타이어 이분들 함께 원전 중심으로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통일교육 정치 부분인데 제일 많이 났던 거는 뭐 이런 문제 많이 났죠.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부분 비슷했던 문제가 막 10년 전에 났던 게 막 비슷하게 나기도 하고 그리고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뭐 3단계 3기조 통일 방안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통일 방안 그런 거 많이 납니다. 그래서 추천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엄청나게 많지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통일교육 한반도 평화를 보는 12가지 시선 이것도 일단은 기본으로 학부생들 보시는데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이 부분 그리고 현실주의, 신현실주의 박정원 선생님한테 옛날에 배웠었는데 재밌었어요. 요즘 신현실주의로 넘어갔는데 한스 제이 모겐소 현실주의 이론 참 인상 깊게 배웠고 이 부분 그리고 공산주의, 마르크시즘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깊게 탐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철학이랑 이쪽에 그런 이데올로기 부분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제 대학원 전공이기도 했고. 자, 이제 슬슬 이제 본격적인 핵심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가자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교육과정을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정 보면은 무슨 내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윤리학사상 생활윤리에서 어떤 부분이 어느 단원에 뭐가 나온다, 이런 게 다 지금 덕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 요소가 다 뭐가 필요하고 뭐 도덕적 공동체의식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내용 요소 이제 보면은 막 이제 12생윤 02-0 이것도 저도 교과서 안 할 때 이런 거, 그러니까 선생님별로 이걸 맞거든요. 교수님이 맞는 파트도 있고 교사가 맞는 파트도 있고 막 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면 생활윤리 이게 보시면은 이건 뭐 낙태라고 해야 되죠.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뇌사 문제를 자신이 채택한 윤리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허리 찌르게 나옵니다. 계속 설명 들어갑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대한 여러 윤리적 관점을 비교 분석하고, 생명복제, 유전자 치료, 동물의 권리 문제를 피터 싱어 많이 나오죠. 윤리적 관점을 설명하여 자신의 관점을 윤리 이론을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교보문고, 영풍문고, 교보도 뭐 광화문뿐만이 아니라 정말 뭐 건대부터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았어요. 네, 다 구했습니다. 쫙쫙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윤리교육과에서 보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학회에서 지금 의료계통에 있는 학회에서 만든 책인데도 보면은 윤리학이란 무엇인가, 공리주의 비판과 현대윤리학, 규범윤리학에서 응용윤리학, 과학기술명에 대한 윤리적 반성, 생명과학 시대의 생명윤리, 인공수정, 배아진단, 임신중절, 줄기세포윤리, 생명복제윤리, 우생학윤리, 뇌사 장기이식 윤리, 말기 환자 및 안락사 윤리, 이런 문제 다 있죠. 죽음에 대한 이해. 이거 요새 이런 문제 유튜브에 좀 많이 나오죠. 윤리도 지금 아까 책 2권이었는데 보면은 다 나옵니다. 윤리와 도덕, 윤리학의 종류, 기술윤리학, 이거 우리가 배우는 분야지 않습니까? 제가 나눠드린 서브노트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규범윤리학, 메타윤리학, 응용윤리학, 직업윤리, 생명윤리 이해,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 이거 완전히 우리가 배우는 분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의료 분야에서도 지금 이런 윤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책까지 내잖아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의 확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맞지만. 그리고 이제 생명윤리 원칙과 규칙이 이렇게 있는데 쫙 나오다가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록인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 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물 실험 동물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 이게 꼭 우리나라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외국 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거 내용들 최근에 우연하게 정말 그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을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한 권을 봤는데, 김병환 선생님 생명공학과 육아윤리사상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감명 깊었는데, 보면 이러한 책도 유교윤리와 생명공학이 연계돼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감안하시고, 교수학습 분야 이제 이게 넘어가시면은 이제 쉬지 않고 계속 하니까 좀 말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교과 교육학 문제가 나는데, 옛날에는 보면은 교사학습 방법이 뭔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상황을 주어지고 어떻게 하는지 쓰시오,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쓰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풀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교육과정을 완전히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건 2차 시험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교사들에게 출판사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교과서와 이제 교과서 담당자 선생님한테 이제 통해서 배분이 되지만, 지도서가 있어요. 교사용 지도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과서를 좀, 이게 여러 종의 교과서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경우는 지금 뭐 제가 출판사 홍보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윤리학사상 박창구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시마스,
생활과 윤리, 이것 뭐 윤리학 사상도 있습니다. 미래엔 정창호 선생님, 문희로 선생님도 같이 예전에 뵀던 분이신데, 이 지금 이 교과서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지도서 저도 교과서를 만들어 봤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게 어렵다 까다로웠던 게 교과서 본문보다는 출판사에 이제 교사용 지도서 파일을 만들어 드릴 때가 굉장히 심혈을 더 기울였어요. 왜냐면은 교과서 내용은 지금 임용고시 공부하듯이 제가 공부했던 거 바탕으로 원전 찾아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만한 수준으로 잘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교사용 지도서는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정말 선생님들 상대로 강의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해 본 게 뭐 강남에 있는 모 중학교 가가지고 거의 200분, 그다음에 교육청에 가가지고 또 선생님들 한 100여 분, 선생님들 상대로 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일단 무슨 어떤 설명회를 하든 뭘 하든 강의를 하든 보고회를 하든, 그리고 다음으로 또 어려운 게 학부모님도 굉장히 어려워요. 좀 까다로운 분들, 정말 강남에 있는 모모 지역에 가면은요, 정말 눈이 정말 부모님들이 100명만 보셔도 정말 그 압박감, 프레셔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 보면 연대 우리보다 더 많은 분들이 팔짝 딱 끼시고 쳐다보시는데 정말 심장 떨립니다. 네. 하다 보면 적응이 되지만, 그리고 이런 경우 잠깐 얘기가 좀 바뀌었는데, 제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선생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저도 전제를 달겠습니다. 제 말이 100% 맞는 거는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인생 경험으로는 내가 배운 거 가지고 선생님이 되기만 하면은 적당히 가르쳐도 되지 않느냐? 안 그래요. 큰 코 다칩니다. 어느 지역이냐를 떠나서 얘기를 해보자면 고등학생만 돼도 애들 수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한 5년 전에 대한민국 인재상 교사위원을 했어요. 3인 면접관 중에 한 명으로 옆에 교수님들하고 지역사회 인사분하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때 제가 점수를 잘 준 학생이 대상을 타더라고요. 대상을 탔는데 고등학생부도 채점했고 대학생부도 면접하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저는 이제 물론 생활기록부 중심을 좀 보는 임무를 했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도 가르쳐 봤습니다. 네,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서. 네. 고3인데 학생들 중에 상당히 똑똑한 애들 많아요. 뭐 서울대 가는 애들 붙어 있고 뭐 많지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애가 교과서를 갖고 문득 물어옵니다. 문제집을 갖고 물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 어떠십니까? 순간 답이 막힐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시간 날 때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걸 묻지는 않는데, 좀 물론 엉뚱한 질문을 하긴 하지만 중학생은 이런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행평가를 나는 열심히 했어. 저는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학교에 전화 옵니다. 물론 이제 교무부장 교감 선생님께 먼저 가죠. 항의를 합니다. 뭐 교육청에 뭐 하겠다 뭐.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지 정의 뭐 행동 영역에서 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분명히 이제 근거가 남잖아요. 여기서 뭐 수행평가에서 이런 뭐 덕과 관련된 건데 요 덕목을 갖다가 얘가 잘 수행했다. 근데 정의적인 부분 뭐 이런 거, 행동적인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량평가가 될 수 없는 거, 이걸 갖다가 했는데 왜 나는, 남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점 만점인데 나는 왜 8점 줬느냐?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그거 잘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결코 선생님들 아무나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이 다 현장에 나가시고요. 굉장히 보면. 자, 그리고 교과서 얘기 또 까먹으면 안 될까 봐 제가 잠깐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교과서가
굉장히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저도 써본 사람이지만 도덕 교과서였는데 예전에 이제 그 이전의 교육과정 한 10년 전쯤인데 그러니까 새로 바뀌잖아요. 새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초반에 한 1, 2년 동안은 학교에 공문이 많이 와요. 무슨 공문이 오냐면 교과서 뭐 출판사 부분에 몇 페이지에 뭐 수정 부분 이런 거 옵니다. 그게 공문을 통해서 와요. 깜짝 놀라요. 그게 한 1년 차, 2년 차까지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은 뭐 어느 출판사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면은 우리는 지금 이걸 보는데 이거는 완벽한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미묘하게 뭔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곧 2022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2015 교과서는 상당히 좀 뭐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수정이 됐을 거예요. 일부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걱정 없는데 요번 넘기고 이제 다음 교육 과정에서 혹시 이제 여러 번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건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교수학습 활동 이거는 이제 저기죠. 수업 지도안이죠. 일종의 이것도.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이거 어디 출판사 시마스 같은데 시마스인지 미래인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시민성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당연히 풀 수 있다 생각하고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지만 이거 막상 요런 게 거의 시험의 임용고시 물론 더 어렵겠죠. 임용고시가 나오게 되면은 정말 당황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교과서와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교과서 그리고 교사들이 쓰시는 지도서도 우리가 미리 알고 그리고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가와 나의 주장에 반영된 사회성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가와 나의 관점에 가지는 한계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극복할 대안이 뭐냐.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많이 본 것 같잖아요. 공화주의, 자유주의. 이번에 시험에 난 거. 네, 유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임용고시에 나는 거예요. 노직 박사라든지 뭐 이사야 벌린, 패tit 이런 분들이. 자, 수험 모형도 준비할 수 있다는데 수험 모형 같은 경우는 물론 2차 수업 실기 대비할 때 좀 더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교과서는 이런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현직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히 나름 도움을 드릴 수가 있다. 진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들어보면 안다. 자, 그리고 교과서는 시험 출제의 기본이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맹자. 우산의 나무가 예전에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큰 나라에 근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끼로 베어내니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소와 양을 방목하니 저렇게 반들반들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이 산에 초목이 없는 것을 보고 여기에는 예전부터 좋은 나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또한 사람에게 어찌 인의의 마음이 없겠는가? 양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역시 매일매일 도끼로 나무를 베어내는 것 같다. 맹자 고자상편.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뭐 굳이 요 부분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학부생이 윤리교육과나 혹은 철학과라고 해서 요 부분 안 본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물론 교과서마다 또 다른 부분을 발췌하겠지만 자, 그럼 활동 1. 윗글에서 우산의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윗글을 읽고 맹자가 생각한 인간의 본성과 수양 방법을 설명해보자. 이거는 선생님으로서 미리 수업 준비를 해 가고 나서 미리 물론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준비를 안 해도 가르칠 수는 있어요. 있는데 보통 교사들 보시면 성실하신 분들 보면은 미리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그리고 저 교사형 지도서도 보십니다. 예시답안 이렇게 나오죠.
우사는 우리의 선한 본성에 해당하고 우산의 나무는 선한 본성에서 비롯된 인의의 마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쭉. 맹자는 인간에게는 남의 고통이나 불행을 참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 마음은 인의 예지 단서가 되는, 이건 이제 그거죠. 측인지심, 수호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이다. 이거 네 가지 단서, 인간의 본성. 자,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문제로 이제 곧 기출 문제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정리를 하겠는데, 지금 이 임용고시 나왔던 문제가 요거가 이제 이것도 봤어요. 제가 카페도 저도 현직에 가기 전부터 도덕교사 카페 가입을 해 있었는데 수험생분들이 막 답을 올려주시더라고요. 막 올려주신 걸 보고 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미 그 부분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특정 뭐 회사 홍보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이거 제 돈으로 샀습니다. 이거 제 돈으로 결제해가지고. 박창구 선생님, 요 책에 이거 보면은 이미 언급이 돼 있어요. 언급이 돼 있어요. 이사야 벌린 자유의 두 가지 개념. 이사야 벌린은 이제 적극적 자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하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논하면서 적극적 자유의 개념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있는 건데, 요 얘기도 이미 고등학생들이 보는, 근데 요거는 주로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는 거예요. 요거 구할 수 있으면 빨리 구하세요. 예, 이 자료를 갖다가 선생님들 보시면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요런 거를 선생님들 보시니까 임용고시 나는 거예요. 꼭 이 출판사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 패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패티, 신공화주의, 시민의 독성, 공화주의 다 나옵니다. 여기. 눈치 빠른 분들은 어느 부분에서 뭐가 나오는지 뭐 다 이미 해가지고 분석해서 올린 분도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보시기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더라도 놓치고 계셨던 것도 제가 또 계속 안내를 해드릴 거고. 자, 기출문제 보시면 가와 나는 서양 현대 사회사상가들의 주장이다. 작성법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이거 뭡니까? 공화주의 전통, 자유 막 나오는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타인의 의지에 예속되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은 기본적 자유라고 여겨지는 것을 주인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화주의 전통에서 발견되는 기억 뭐죠? 이건 뭐 저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직관적으로 그냥 얼핏 보면은 소극적 자유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이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비지배 자유죠. 자, 기억이란 시민적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의 자유는 외부적 간섭의 부재를 요구한다.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선택을 타인의 허락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원문에 그대로 있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뒤에. 인간은 개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 체계를 원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아무 의지가 없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니은은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각 개체의 소원에 뿌리를 둔다. 적극적 자유죠. 개인이 예속적 상태에 빠져 스스로를 훈육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대신해줘야 된다. 뭐 전체주의 좀 위험성 뭐 이런 개념도 나오는데, 왜냐하면 예속된 상태에 빠진 자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아는 개인보다 좀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다. 보면 이제 원문을 보면 막 교회 얘기도 나오고 뭐 심지어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 얘기도 막 나와요. 작성 방법, 이제 문제죠. 가로 안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기평. 가의 입장에서 나의 니은이 가지는 문제점을 두 가지 서술할 것. 서술형. 갑니다. 자, 어디에 나왔냐면 왜 다시 자유인가? 왜 다시 자유인가? 필리페티.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원문을 왜 다시 자유인가? 정확히 나옵니다. 13쪽. 옹기니 말에도 나와요. 필리페티는 비지배 자유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철학의 빈곤을 타개할 중요한 산이라 믿는다. 자, 그 다음에 자유를 비지배, 즉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로부터의 자유로 정의하면 자유방임주의자들처럼 자유와 평등을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강정해 전자의
우위를 당연시할 이유도 없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는 출제자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알아보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책을 보시면서, 보통 우리가 책을 보면 학부생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저도 이제 원문 그 옴기니 번역이나 추천사를 좀 먼저 보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와요. 그거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야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셨나. 17쪽 가면 비지배와 관련된 공화주의 내부의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비지배 자유가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화주의 전통이 공화주의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에 공화주의는 뭐 그냥 대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통이 부재한 사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6조 비지배 자유의 연원은 로마 공화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12조. 이렇게 제가 단서를 계속 찾은 거예요. 비지배 자유, 즉 타인의 의지로부터의 독립에 관한 셋째 요소는 앞에 두 요소보다 간단하다. 그다음에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조금 두껍죠. 이거 책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 안 되시면 제가 수업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적극적 자유의 개념 360페이지. 나는 개성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이기를 원하지 아무 의지 없는 기계가 되고 싶지 않다. 나오죠. 무엇을 지향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한다. 361조. 나는 어쨌든 자연에는 예속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나 자신의 걷잡을 수 없는 열정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 역시 예속이라는 하나의 유에 속하되 단지 법적, 정치적 종과는 다른 도덕적, 영적 종류라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 원문 보면은 약간 다르게 좀 말을 뉘앙스를 바꾸기는 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1시간 반이라서 다 됐는데 빨리 정리, 기출문제만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런 경험 역시 인류에게는 있지 않나? 362쪽. 진정한 자아는 개인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로 포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대두된다. 즉 자아란 일종의 사회적 전체로서 개인은 그것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또는 국면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부족, 인종, 교회, 국가 등 하나를 이루는 사회적 실체, 거대한 사회를 곧 자아의 진정한 전통으로 파악한다. 적극적 자유의 문제점 두 가지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원문에 충실해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사실은 답이 있어요. 김범충 선생님의 신공화주의 정치 철학에서 자유의 문제 여기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파악한다. 사회적 관계, 개인의 자유,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사회적 자아를 자아의 진정한 모습으로 파악한다. 자아를 일종의 사회적 전체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의 구성 요소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1번, 2번 거의 같은 얘기죠. 구성원에게 사회 전체의 의지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원하지 않는 의무나 사회의 룰을 부과한다. 사람들의 삶을 자유의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강제를 정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김범춘 선생님이 여기 보시면 답이 또 나옵니다. 자, 자유가 굳이 자유를 가는 만큼 적자유가 이렇게 있지만, 자, 지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카페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이거는 금방 넘어갈게요.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체 소체. 정약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서양 문제도 서양 윤리학사도 개론서만 봤다가는 안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니까. 저 이거 절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이 책은 제가 빌린 겁니다. 도서관에서. 백민정 선생님 정약용의 철학 여기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원전 출자가 있지만 정말 고전 출자라서 현대로 보려면은 좀 보기 어려울 그러니까 고전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일반 학부생 수준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대학원에서도 석사 수준 전공자분들 정도 할 수 있고 논문이나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 아마 절판된 걸로 아니까 빨리 구입하십시오. 146쪽에 나옵니다. 네, 맹자가 죽은 뒤 도의 흐름이 끊어졌다. 전국시대. 이거 완전히 똑같이 나왔고 261쪽에 대체는 형체가 없는 것이고 소체는 형체가 있는 육신이다. 대체를 따른다는 것은 성을 따르는 것이고 소체를 따른다는 것은 욕심을 따르는 것이다. 도심은 늘 대체를 기르려 하고 인심을 늘 소체를 기르려고 한다. 천명을 즐거워하고 일단 도심을 배양하게 되고 자신의 사역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면 인심을 제압할 수 있으니 여기서 선악이 판가름난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앞부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똑같죠. 예.
항우 얘기가 항우에 불태워졌다. 한나라 유학자들 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원래는 학문적으로 보면은 어디서 무슨 문제가 출제됐느냐는 사실 근본적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거죠. 그런 것만 찾아서 공부하는 거는. 그러나 이미 정약용 부분은 웬만한 수험생들은 다 공부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은. 성기호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시험에 올인을 해가지고 나랑 거의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이 무대에서는 정말로 어디서 정말로 필요한 정보가 출제 가능성이 높은 원전이나 그런 소스가 어딘지를 찾아내고 밝혀내고 또 뭐 그런 거를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면은 끝이에요. 승자입니다. 최후의 승자가 돼야 됩니다. 제갈량과 사마이가 제갈량 존경하고 인기도 많죠. 근데 최후의 승자 누구란 얘기가 있나요? 옳다 그러다 아니지만 사마이가 최후의 승자란 얘기가 있죠. 왜냐?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수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요거와 세 번째로 준비한 건데 그냥 안내만 해드리고 한자경 선생님 불교 철학의 전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좀 많이 있던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죠. 네, 한번 출제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이거는 이미 기출 문제가 돼서 고착화됐고 100명 중에 이거 다 보리 방등시 안 쓴 사람, 못 쓴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을까요? 썼습니다. 몇 명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졌고요. 자, 이거는 제가 불교에 좀 관심이 좀 많아요. 가톨릭 신자인데도. 그래서 시간 관계상 아주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천태사교의 이게 원래는 이제 고려 재관 박사님보다 더 원래 원전 학설은 이제 중국에서 온 건데 58교라 그래가지고 저 이거 오늘 오면서도 또 한 번 또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한 20몇 분짜리 어떤 노인분께서 불교로 설명하신 거를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자, 부처님의 교화의 내용, 형식, 시기를 유기적으로 조직한 거 이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옷이 붓다의 가르침을 화엄시, 노건시, 방등시, 반야시 뭐 12년, 8년, 뭐 29년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게 총 49년 동안 해가지고 붓다께서 고타마 시다르타께서 이제 법을 설하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8교는 뭐냐면은 그 가르친 교화의 형식적인 측면을 화의사교로 나눴고 내용적 측면에 합법사교로 나누는데 화엄시, 노건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 열반시. 자, 화엄시 제일 먼저 깨달음을 성취해 그 당시의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매우 짧았고 노건시 그래서 이제 아함경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까운 일부 사람들에게 알린 거 12년, 8년 소승을 벌이고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가르친 거죠. 이것도 경전까지 나눠서 얘기하면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넘어가고 반야시, 대승과 소승, 별개고소는 편집을 제가 할 때 마지막에는 뭐 열반경 가르치시고 하죠. 법화 열반시 이제 법화 열반 가르치고 한 거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한 거. 자, 화의사교 형식 돈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 있는데 자. 내용적으로 삼장교, 통교, 벌교, 원교라 그랬는데 지금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어가면 완전히 이거는 불교 대학 공부가 됩니다. 동국대학교 석사 이상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원문에 나온 시험 문제가 뭐냐면 개송이라는 거예요. 개송. 요게 한장현 선생님 책에 나오는데 개송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개송이 뭐예요? 모르죠, 당연히. 이 문제를 박병기 선생님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박병기 선생님 참 겉으로 보면 되게 차가우셨는데 말씀 나눠보면 되게 인자하시고 네.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스님들께서 이렇게 수도자가 이렇게 시로 읊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하스님 예를 들면 이제 일체유의법, 여몽환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외운 건데 이것도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데 신수라는 분이 이제 그 신시보리수, 심여명경대, 시시금불식, 막사약진 이렇게 하니까 쭉쭉 듣고 원래는 이 스승님께서 너네들 이거 한번 만들어봐라 했는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신수라는 분이 같은 그 스님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서당으로 치면 훈도, 접장 이제 급이라서 그 사람이 할 줄 알고 다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 만들었는데 그 얘기를 해서 동자승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능 스님이 그걸 듣고 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보리, 법무수, 명경, 역비대, 불성상생청, 하처, 유진회 이게 나오고. 그런데 요 이제 문제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시험을 처음 본 사람은 이게 뭐냐? 왜 문제에 돈문, 전문, 도노, 점수 이러면 될 거를 갖다 왜 여기다가 무슨 방등시가 나오고 불교대학이냐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과 윤리만 봐도 분명 교육과정에 나와요. 코란, 꾸란, 신약성경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야 됩니다. 금강경도 있는데요. 자, 모범답안 과거 업의 흔적과 습관의 때를 닦아내듯이 견성을 위한 점진적인 수행한다. 원문에는 명언종자를 없애기 위해 점진적으로 마음을 닦아 견성한다. 자성정에 자성문을 닦는다. 스스로 내 안에 불성이 있음을 깨닫는다. 자, 견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마음 깊은 곳에 자기 본성을 단도직입적으로 자각한다. 그러니까 명언종자는 말과 어떤 이름은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진여심 이름 견성한다. 자, 수상정에 수상문을 닦는다. 자, 이제 이렇게 봤는데 기출문제는 제가 좀 시간이 날 때 여러분하고 함께 제대로 한번 공개 강연, 공개 수업을 한번 하도록 할 거고, 우리 되게 할 거 많아요. 이렇게 어려운 망망대해 길도 가고 정말 그냥 길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이 길이 맞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추천해 드리는 분 얘기 거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자주 듣는 유튜브의 그 종교 지도자분들이신데 법상 스님 다 조계종이세요. 스님들은. 이분은 그냥 살아있는 부처님 같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직접 보기 힘드실 거예요. 부산에 가시고 군승 출신이십니다. 유기성 목사님, 분당에 선한목 자격에 계신다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 좀 조기 은퇴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광우스님, 이분은 되게 코믹하신데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컨셉을. 광우스님도 굉장히 아는 게 많으세요. 근데 일부러 얘기를 재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는 승려분은 이분이십니다. 자연스님, 박사학위만 4개예요. 교사 자격증도 아마 있으신 것 같아. 역사교육 이런 것 쪽으로. 이분은 너무나 뛰어나세요. 낭중지추, 거의 도울 김용옥 선생님급이라 생각하시고, 이재철 목사님은 옛날에 은퇴하셨는데 헬라어도 하고 사도행전도 하시는데 이런 말씀 참 그 헤브라이 좀 배우는데 이분 말씀 들으면 좀 도움이 되고, 황창현 신부님은 가톨릭 사제신데 이분의 경우는 오히려 보면 가톨릭 사제분들이 더 막 근엄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분은 굉장히 재밌으시고 행복과 웃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종교 홍보 절대 아니고요. 힘들 때는 이분들 말씀 유튜브로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메논이나 뭐 등등등등 소크라테스, 고르기아스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책으로 사서 보기 힘드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시면은 적어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은 오디오북이라고 있어요. 오디오북으로 자면서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깐 요 책. 그다음에 이 책도 도움 되실 겁니다. 도덕이론가와 윤리사상가. 이거 굉장히 좋은 학자들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디르킨, 스키너, 반두라,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커셴바운, 피터스, 리코나, 맥킨타이어, 칸트, 듀이, 피아제, 콜보고, 비고츠키, 길리건, 나딩스, 호프만, 프로이트, 에릭센. 부산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분이 롤즈 박사, 샌델 박사, 맥킨타이어, 테일러, 월저 다 나옵니다. 로티, 드워킨, 레즈. 자, 그다음에 공리주의 인물 류지안 교수님인데 피터 싱어 이제 지었고 교수님이 옮기셨는데 요것도 꼭 보세요. 요거 소개시켜 드릴 시간은 이제 없을 듯 합니다. 자, 우리는 끝났어요. 부산교육청에 발령받을 수도 있고, 사립학교 포함이에요. 충남교육청, 충남 소속 학교도 갈 수 있고, 내 고향. 저는 충남이 아니지만 목포에도 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와 용기가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커피 마시면 카페인이 힘이긴 하지만 힘이 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시간 나실 때 제 카페에도 들려주시면 모든 자료는 웬만하면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과 처음으로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진심으로 저와 함께 하지 않더라도 수험생 여러분께서 모두 큰 스승의 길로 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